사또나리 한 가지만 청하옵니다. 무엇이냐?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 이 떡 한 조각을 저작거리의 까마귀들에게 나누어 주시옵소서. 뭐라? 떡. 까마귀에게? 이 떡이 어찌 내 손에? 화려한 비단 치마를 두른 젊은 여인. 그녀의 입꼬리에서 미소가 천천히 사라집니다. 말없이 굳어가는 한 여인의 얼굴. 손이 슬며시 옷고름을 움켜쥡니다. 갑자기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 부인이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고요를 깨는 점점 다가오는 날갯짓 소리. 푸드덕, 푸드덕. 수백 마리의 까마귀가 산등성이 너머에서 하늘을 시꺼멓게 뒤덮으며 형장으로 날아오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체 이 늙은 부인은 누구이며 손바닥 위에 저 떡 한 조각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어찌하여 사또는 저 떡 한 조각에 새파랗게 질려버린 것일까요? 그리고 까마귀 떼는 어찌 형장에 나타난 것일까요? 이 이야기는 며칠 전 그 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만석군 윤대감 대 으리으리한 안방에서 벌어진 그 끔찍한 밤으로 말이지요. 차 한 잔 곁에 두시고 편안히 따라와 주시지요. 때는 조선 영조 임금 시절 경상도 안동 땅에 만석군 윤대감이라 하는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기와 집 사랑채가 20칸이요. 곳간에 쌓인 쌀가마니가 1000석이 넘는 부자였지요. 허나 이 윤대감이 처음부터 그리 부자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본디는 가난한 선비 집안의 둘째 아들이었지요. 젊은 시절엔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 가난한 살림에 시집 온 여인이 바로 조강지처 김씨였습니다. 김씨는 말수가 적은 여인이었지요. 새벽이면 어김없이 일어나 부엌에 불을 지폈습니다. 남편이 글 읽는 소리를 자장가처럼 들으며 배를 짜고 바느질을 했지요. 윤대감이 과거에 떨어져 돌아오던 그 밤이었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온 남편 앞에 김씨는 말없이 따끈한 국밥 한 그릇을 내어 놓았습니다. 드세요. 식기 전에 그 한마디였습니다. 원망도 한숨도 없었지요. 윤대감은 그 국밥을 떠넘기며 속으로 울었다 합니다. 네, 이 사람만은 죽어도 저버리지 않으리라. 그렇게 다짐했다지요. 세월이 흘러 윤대감은 장사에 눈을 떴습니다. 쌀을 사고 팔고 면포를 사고 팔고 운이 따랐는지 10년 만에 안동 땅에서 손꼽히는 만석군이 되었습니다. 가난을 함께 견딘 부부에게 이만한 복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참 묘한 것이지요. 배가 부르면 자꾸만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는 법입니다. 윤대감 나이 50을 훌쩍 넘긴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장터를 지나던 길에 윤대감의 발걸음이 우뚝 멈추었지요. 저작거리 한 모퉁이, 다 떨어진 집신을 신은 처녀 하나가 물동이를 이고 가다 그만 미끄러져 넘어진 것입니다. 물동이가 깨지고 흰 무명치마가 흙탕물에 젖었지요. 그 처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25, 복숭아꽃처럼 발그레한 두 뺨에 까만 눈동자가 또렷한 처녀였습니다. 월선이라 하는 처녀였지요. 윤대감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합니다. 며칠 뒤
윤대감 댁에서 월선네 집으로 사람이 갔습니다. 월선의 집은 찢어지게 가난한 살림이었지요. 병든 아비와 어린 동생들이 줄줄이 딸린 그런 집이었습니다. 우리 대감마님께서 따님을 후처로 드리고 싶다 하십니다. 쌀백 가마니가 월선네 마당에 부려졌습니다. 월선의 아비는 그 자리에서 머리를 조아렸지요. 그리고 월선이는 비단 가마를 타고 윤대감 댁 그 으리으리한 기와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때 조강지처 김씨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김씨는 울지 않았습니다. 따지지도 않았지요. 그저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나 부엌에 불을 지폈을 뿐입니다. 다만 말입니다. 배를 짜던 김씨의 손이 가끔씩 한참을 멈추어 있었다고 합니다. 배틀 앞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다가 긴 한숨 한 번 내쉬고는 다시 북을 잡았다지요. 종년 하나가 그 모습을 보고 가만히 물었습니다. 마님 괜찮으십니까? 김씨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괜찮다. 자네 마음이 어디 한결같더냐? 내가 늙어 그런 게지. 내가 늙어 그런 것을. 이 한마디에 조강지처의 평생이 다 들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30해를 함께 산 지아비가 저보다 25이나 어린 처녀를 안방에 들이는데도 원망 한마디 못하고 내가 늙어 그런 게지 하고 자기를 탓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지 한번 헤아려 봅니다. 처음 몇 달은 조용했습니다. 월선이는 사뿐사뿐 걸어 다니며 조강지처 김씨에게 형님 하고 깍듯이 굴었지요. 윤대감 앞에서는 비단보다 부드러운 웃음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뱀의 본색은 겨울이 와야 드러나는 법이지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한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월선은 윤대감의 무릎 위에 앉아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술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대감마니, 왜 그러느냐? 소첩이 한 가지 청이 있사옵니다. 무엇이냐? 말해보거라. 월선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지요. 안방, 그 안방을 말이옵니다. 소첩에게 내어주시면 아니 되겠사옵니까? 윤대감의 술잔이 허공에서 멈추었습니다. 안방은 본처의 자리니라. 하오나 대감마니, 소첩이 이리 대감마님을 모시는데 찬바람 드는 건넌방에서 대감마님을 편히 모시겠사옵니까? 월선의 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지요. 윤대감은 그날 밤 술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조강지처 김씨는 30해 동안 자던 안방을 비워주어야 했습니다. 이불 보따리 하나를 들고 건넌방으로 옮겨가던 그 밤, 김씨는 마당 한복판에 서서 오래도록 하늘만 올려다보았다지요. 별이 참 많은 밤이었답니다.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월선은 자꾸만 윤대감의 곳간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지요. 쌀이 몇 가마니인지, 은비녀가 몇 개인지, 땅 문서가 어디 들어있는지, 종년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세마님이 어째 좀 이상하네. 쉿, 말 조심하게. 들리면 어쩌려고. 그리고 문제의 그날이 왔습니다. 윤대감이 사랑채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였지요. 월선이 사뿐사뿐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 한 접시가 들려 있었지요. 대감마니, 소첩이 손수 만든 떡이옵니다. 따끈할 때
한 점 드시지요. 오, 그래. 우리 월선이가 솜씨도 좋구나. 윤대감은 빙그레 웃으며 떡 한 점을 입에 넣었습니다. 쫀득한 인절미였지요. 콩고물이 잔뜩 묻은 윤대감이 평소에 가장 좋아하던 그 떡이었습니다. 그런데 떡 한 점을 삼키자마자 윤대감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파랗게 질려갔습니다. 대감마님, 대감마님, 왜 그러시옵니까? 월선의 목소리는 너무도 침착했습니다. 너무도 침착했지요. 윤대감은 목을 부여잡고 방바닥을 뒹굴었습니다. 검붉은 피가 입에서 왈칵 쏟아졌지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윤대감의 흐려져 가는 두 눈에 월선의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월선은 웃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웃고 있었지요. 아, 인연이. 윤대감은 깨달았습니다. 이 떡에 독이 들어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기 목숨이 오늘 여기서 끝난다는 것을. 죽음을 앞둔 그 짧은 찰나의 순간, 윤대감의 머릿속에 무엇이 떠올랐겠습니까? 30해를 함께 산 조강지처 김씨의 얼굴이었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온 자기 앞에 말없이 국밥 한 그릇을 내어놓던 그 얼굴이었지요. 안 된다. 김씨를 살려야 한다. 인연이 김씨까지 해코지할 것이다. 피를 토하던 윤대감이 마지막 힘을 쥐어짰습니다. 떡 한 조각을 손에 움켜쥐었지요. 그리고 방문 밖 마당 쪽으로 힘껏 던졌습니다. 툭. 떡 한 조각이 마당 한 귀퉁이 까마귀 모이통 옆에 떨어졌습니다. 그 모이통은 윤대감이 평소 까마귀들에게 모이를 주던 바로 그 자리였지요. 까마귀 한 마리가 푸드덕 날아 내려와 그 떡 조각을 쪼아보고는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러더니 그 떡을 부리로 물고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지요. 그리고 윤대감의 손이 힘없이 방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사람 살려! 사람 살려요! 월선의 비명이 기와집을 뒤흔들었습니다. 우리 대감마님이 돌아가셨다! 저 본처가 우리 대감마님을 독살했어요!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까? 조강지처 김씨가 건넌방에서 버선발로 뛰어나왔습니다. 안방문을 열어 젖힌 김씨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지요. 대감, 피를 토하고 쓰러진 남편, 30해를 함께 산 지아비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김씨는 남편의 손을 잡으려 떨리는 손을 뻗었지요. 그러나 그 순간이었습니다. 인연을 잡아라. 대문이 부서져라 열리며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월선이 미리 사람을 보내둔 것이지요. 본처가 후처를 시기하여 대감을 독살한 것이요. 저 떡을 본처가 손수 만들어 올렸소. 전연을 어서 잡아가시오. 월선의 거짓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아니요,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대감, 한 번만 손을 잡아보게 해 주세요. 대감. 김씨는 울부짖었습니다. 30해를 함께 산 지아비의 식어가는 그 손을 단 한 번도 잡아보지 못한 채 포졸들에게 끌려가고 말았지요. 이게 어디 사람 사는 세상의 일입니까? 남편의 마지막 숨결 한 번
들어보지 못하고 차디찬 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시지요. 다음 날 아침, 안동관아 사또 앞에 조강지처 김씨가 끌려 나왔습니다. 머리는 산발이 되고 얼굴은 눈물로 얼룩진 채였지요. 내 이년, 지아비를 독살한 죄가 하늘에 사무치는데 어찌 변명할 말이 있느냐? 사또 날이 소인은 정말 아닙니다. 30해를 함께 산 지아비를 소인이 어찌 김씨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관아 뒷문으로 구처 월선이가 슬며시 들어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월선의 손에는 묵직한 비단 보따리 하나가 들려 있었지요. 사또의 방, 월선이가 보따리를 풀어 놓았습니다. 번쩍이는 금붙이, 은으로 만든 비녀, 진주 목걸이, 엽전이 가득 든 묵직한 주머니까지. 사또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것이 다 무엇이냐? 사또 날이 소첩의 정성이옵니다. 저 못된 본처가 우리 대감마님을 독살한 죄. 부디 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목을 베어 주시옵소서. 월선의 입꼬리가 또 한 번 슬며시 올라갔습니다. 사또는 번쩍이는 금부치에서 눈을 떼지 못했지요. 내 죄가 명백하니라. 내일 새벽 형장에서 내 목을 칠 것이다. 사또 날이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압니다. 소인은 정말 뇌물에 눈먼 사또에게 조강지처의 울부짖음이 들리겠습니까? 날이 밝으면 아무 죄 없는 늙은 조강지처의 목이 형장에 내걸릴 참인 게지요. 어찌 이런 천인공노할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옥에 갇힌 김씨는 차디찬 바닥에 무릎을 꿇고 밤새 하늘을 향해 빌었습니다. 하늘이시여, 소인의 목숨은 아깝지 않사옵니다. 다만 우리 대감의 원통한 죽음만은 부디 밝혀 주시옵소서. 같은 시각 뇌물을 두둑이 챙긴 사또는 비단 이불 속에서 코를 골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깊은 밤, 사또의 꿈속에 기이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까마귀 한 마리가 사또의 방으로 포르르 날아들어 슬피, 아주 슬피 울기 시작한 것입니다. 깍. 그 까마귀가 대체 무엇을 말하려 했던 것일까요? 윤대감이 마지막 순간 던졌던 그 떡 한 조각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깍. 깊은 밤이었습니다. 안동관아 사또의 침소. 뇌물로 받은 금부치를 이불 밑에 깔고 잠든 사또의 머리맡으로 피투성이 까마귀 한 마리가 포르르 날아들었습니다. 깃털이 온통 검붉은 피로 젖어 있었지요. 날개 끝에서는 핏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까마귀는 사또의 얼굴 가까이 다가가 슬피, 아주 슬피 울었습니다. 깍. 이놈, 어디서 흉측한 것이. 사또가 손을 휘저었습니다. 그러나 까마귀는 물러서지 않았지요. 도리어 사또의 가슴팍 위로 올라앉아
부리로 사또의 옷섭을 쪼아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탁, 탁, 탁. 이놈, 저리 가지 못할까? 사또가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까마귀는 물러서지 않았지요. 도리어 사또의 가슴팍 위에 올라앉아 부리로 사또의 옷섭을 쪼아댔습니다. 탁, 탁, 탁. 그러더니 까마귀가 가만히 부리를 벌리더니 그 안에서 무언가를 툭 떨어뜨렸습니다. 흙바닥에 떨어진 그것은 콩고물이 묻은 쫀득한 떡 한 조각이었지요. 떡. 이게 어찌? 사또가 그 떡을 집어 들려는 순간 까마귀가 사또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두 눈이 붉게 빛났지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분명히 사람의 눈이었지요. 원망과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죽어가는 자의 그 마지막 눈빛. 사또가 그 눈을 마주한 순간 귓가에 낯익은 목소리 하나가 스쳐갔습니다. 억울하오, 억울하오. 그것은 윤대감의 목소리였습니다. 생전에 사또와 술자리를 함께한 적도 있던 바로 그 윤대감의 목소리. 으악! 사또가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식은 땀으로 흥건했지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난 사또는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새벽이었습니다. 꿈 한낮 꿈이로다. 한낮 꿈이로다. 사또는 입안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지요. 그러나 가슴이 자꾸만 두근거렸습니다. 뒷목이 자꾸만 서늘했지요. 여러분, 뇌물에 눈먼 사또라 하나. 그래도 사람의 마음이 어디 가겠습니까? 까마귀의 울음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를 않는 것이지요. 이방계 있느냐? 네, 사또나리 부르셨사옵니까? 오늘 형 집행을 조금만 미루어 보자꾸나. 예, 하오나 새벽에 목을 치라 하시지 않았사옵니까? 해가 좀 더 뜬 뒤에 하자. 구경꾼들도 모일 시간을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방은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사또의 명을 따를 수밖에 없었지요. 같은 시가 옥에 갇힌 김씨 부인은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차디찬 옥바다 지푸라기 한 줌에 의지해 무릎을 꿇고 앉은 부인의 입에서는 쉼 없이 기도가 흘러나오고 있었지요. 하늘이시여, 하늘이시여, 소인은 죄가 없사옵니다. 30해를 함께 산 지아비를 소인이 어찌 해코지할 수 있었겠사옵니까? 부디 대감의 원통한 죽음만이라도 밝혀 주시옵소서. 부인의 두 손은 추위와 두려움에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떨리는 손은 쉬지 않고 합장하고 있었지요. 옥 창살 너머 검은 새 한 마리가 가만히 부인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까마귀였지요. 다른 까마귀가 아닌 윤대감이 살아생전 모이를 주던 바로 그 까마귀였습니다. 부리에는 낡은 헝겊 조각 같은 것이 물려 있었지요. 자세히 보니 그것은 콩고물이 묻은 떡 한 조각이었습니다. 까마귀는 가만히 그 떡을 옥창살 사이로 떨어뜨렸습니다. 툭. 부인의 발치에 떡 한 조각이 굴러왔지요. 부인이 그 떡을 집어들었습니다. 콩고물이 묻은 쫀득한 인절미. 부인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 떡은
대감이 평소에 좋아하시던 그 떡이 아니냐. 부인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대감이 마지막 순간에 던졌다는 그 떡. 월선이 손수 빚어 올렸다는 그 떡. 까마귀가 그 떡을 물고 온 것이지요. 내가 무엇을 알려주려는 게냐. 부인이 까마귀를 바라보았습니다. 까마귀는 가만히 부인의 눈을 바라보더니 푸드덕 소리도 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같은 시각 윤대감댁 월선은 화려한 비단옷을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본처 김씨의 목이 베이는 날이지요. 월선은 거울 앞에 앉아 분을 곱게 바르고 붉은 연지를 입술에 찍었습니다. 종년이 옆에서 머리를 빗어 올리고 있었지요. 마님, 오늘 형장에 나가신다 하셨지요? 그래. 네, 그 늙은 년의 마지막 가는 길을 꼭 두 눈으로 보아야겠다. 월선의 입꼬리가 슬며시 올라갔습니다. 내가 이 집의 진짜 안주인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거울 속 월선의 두 눈이 뱀처럼 차갑게 빛났습니다. 화장이 끝나자 월선은 작은 약봉투 하나를 품 안에 챙겨 넣었습니다. 그 약봉투 속에는 남은 비상이 곱게 쌓여 있었지요. 혹시 모르지. 저 늙은 년이 마지막에 무슨 말을 짓거릴지. 만약 사또가 흔들리거든. 네, 또 한 번 약을 써야 할 것이야. 월선은 작은 약봉투를 비단 옷고름 안쪽에 조심스럽게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8명이 매는 가마에 올라타다 형장으로 향했지요. 가자. 이 안동 땅에 새 안주인이 행차하신다. 가마꾼들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가마 안에 서서 월선은 가만히 웃고 있었지요. 안동 땅, 형장. 이른 아침부터 구경꾼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었습니다. 만석군댁 본처가 지아비를 독살했다는구먼. 아이고 세상에. 그리 곱던 부인이 어찌 그런 끔찍한 일을. 쉿. 말 조심하게. 원래 사람 속은 모르는 게야. 수군거리는 소리 속에 형틀이 형장 한복판에 세워졌습니다. 망나니가 시퍼런 칼을 물에 적시고 있었지요. 칼날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햇빛이 그 칼날 위에서 차갑게 번쩍였지요. 이윽고 옥문이 열리고 김씨 부인이 끌려 나왔습니다. 머리는 산발이 되고 흰 무명 저고리는 흙과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지요. 그러나 부인의 두 눈만은 이상하리만치 또렷했습니다. 새벽에 찾아온 까마귀, 그리고 옥바닥에 떨어진 그 떡 한 조각. 부인은 품 안에 그 떡 조각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대감께서 마지막에 저에게 무엇을 알리고 싶으셨던 것이옵니까? 이 떡 한 조각이 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옵니까? 부인의 입술이 조용히 떨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8명이 매는 화려한 가마 한 채가 형장으로 들어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마의 발이 거치고 월선이 사뿐 내려섰습니다. 비단 치마 자락이 햇빛에 눈부시게 번쩍였지요. 월선은 곧장 형틀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김씨 부인의 얼굴을 똑바로 내려다보았지요. 형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소. 이제 편히 가시구려. 월선의 입꼬리가 또 그 사악한 미소를 그렸습니다. 김씨 부인은 가만히 월선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부인의 두 눈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지요. 다만 깊은 슬픔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월선아, 왜 그러시오, 형님? 내가 정녕 대감을 그리 보냈더냐? 월선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러나 곧 다시 웃었지요. 무슨 말씀이시오, 형님? 지아비를 독살한 건 형님이 아니시오? 이제 와서 무슨 헛소리를 하시는 게요? 월선은 휙 돌아섰습니다. 치맛자락이 바람에 휘날렸지요. 품 안에 숨겨진 작은 약봉투가 옷섭에 닿아 사그락 소리를 냈습니다. 이윽고 사또가 형장에 도착했습니다. 밤새 잠을 설친 탓인지 사또의 눈 밑이 거뭇거뭇했지요. 사또는 높은 단상 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한 번 내쉬더니 호령했지요. 죄인을 형틀에 메어라! 포졸들이 김씨 부인의 양팔을 잡고 형틀로 끌어갔습니다. 부인의 발이 흘바닥에 질질 끌렸지요. 그러나 부인은 소리 한 번 지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품 안에 감춘 그 떡 한 조각을 더욱 꼭 쥐었을 뿐이지요. 망나니가 칼을 높이 들었습니다. 햇빛이 칼날 위에서 또 한 번 번쩍였습니다. 구경꾼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월선은 가마 옆에 섰어 그 광경을 한자도 놓치지 않고 바라보고 있었지요. 월선의 입꼬리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 사또가 물었습니다. 김씨 부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요. 부인의 입에서는 뜻밖의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사또나리, 소인은 한 가지만 청하옵니다. 이 떡 한 조각을 저작거리에 풀어놓은 까마귀들에게 나누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진실이 드러날 것이옵니다. 뭐라, 떡. 사또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부인이 품 안에서 떡 한 조각을 꺼냈지요. 콩고물이 묻은 쫀득한 인절미였습니다. 사또의 얼굴이 순간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꿈속에서 본 그 떡이었지요. 피투성이 까마귀가 부리에서 떨어뜨린 바로 그 떡 한 조각이었던 것입니다. 이 떡이 대체 어디서 났느냐? 하늘이 소인에게 보내주신 것이옵니다. 부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가 형장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지요. 월선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산등성이 너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푸드덕, 푸드덕, 푸드덕.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지요. 그러나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푸드덕, 푸드덕, 푸드덕. 수천 개의 날갯짓 소리가 하늘을 가득 채웠습니다. 구경꾼들이 고개를 들었지요. 저게 뭐냐? 하늘이 시꺼멓구나.
까마귀다! 수백, 수천 마리의 까마귀가 이쪽으로 날아오고 있어! 사람들의 비명이 형장을 뒤흔들었습니다. 하늘이 먹물을 쏟아부은 듯 시꺼멓게 뒤덮였지요. 수백 마리의 까마귀가 날개를 펼치고 형장을 향해 무섭게 돌진해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깍, 깍, 깍. 울음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망나니가 들고 있던 칼을 떨어뜨렸지요. 쨍그랑 칼이 흙바닥을 굴렀습니다. 포졸들은 머리를 감싸 쥐고 엎드렸습니다. 사또는 단상 위에서 비명을 질렀지요. 이게 무슨 일이냐? 이 까마귀들이 어디서? 까마귀 떼는 형장 위를 한번 크게 선회하더니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 시꺼먼 무리가 향한 곳은 바로 월선이 서 있는 곳이었지요. 꺄! 저리 가! 저리 가! 월선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비단 치맛자락을 휘둘렀지요. 그러나 까마귀 떼는 월선을 향해 무섭게 내리꽂혔습니다. 월선의 비명이 형장을 갈랐습니다. 그 시꺼먼 무리 속에서 월선의 비명이 이어졌습니다. 내 눈이, 아이고, 내 눈. 그리고 월선의 옷고름 안쪽에서 작은 종이 봉투 하나가 툭 흙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곱게 접힌 그 종이 봉투. 까마귀 한 마리가 그 봉투를 부리로 꼭 물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사또의 발 앞으로 가져다 놓았지요. 사또가 떨리는 손으로 그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를 펼치는 순간 사또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봉투 안에서 흘러나온 것은 흰 가루였습니다. 곱게 빻은 흰 가루. 그것은 비상이었지요. 사또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 가루가 어찌 후처의 품속에서 사람을 단번에 죽이는 그 무서운 독. 그것이 월선의 품 안에서 나온 것입니다. 대체 누가 이 진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대체 어떻게 윤대감의 까마귀들이 이 형장에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윤대감이 마지막 숨이 끊어지기 전 손에 움켜쥐고 마당으로 던졌던 그 떡 한 조각. 이 가루가 어찌 후처의 품속에서 여기까지 함께해 주신 분들, 손가락 하나 까딱해 주시는 그 작은 정성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화면 아래 좋아요 한번 지나가시는 길에 꾹 눌러주세요. 사또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흰 가루가 든 종이봉투. 그것은 누가 보아도 비상이었지요. 사람을 단번에 죽이는 그 무서운 독. 그것이 월선의 옷고름 안쪽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사또의 머릿속에 지난밤 꿈속에서 본 광경이 번개처럼 스쳐갔습니다. 피투성이 까마귀의 두 눈, 콩고물이 묻은 떡 한 조각, 귓가에 스쳐가던 윤대감의 목소리. 억울하오, 억울하오. 사또의 두 다리가 후들 떨렸습니다. 이건 한낱 꿈이 아니었구나. 대감께서 진정 나에게. 사또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지요. 뇌물로 받았던 그 금부치가
지금 이 순간만큼은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까마귀 떼는 여전히 월선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꺄! 내 눈이 월선의 비단 치마가 찢어지고 화려한 비녀가 흙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곱게 발랐던 분과 연지가 피와 눈물에 뒤섞여 흉측하게 일그러졌지요. 까마귀들은 월선의 머리를, 어깨를, 등을 쪼아댔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 있었지요. 까마귀들은 월선만 공격했습니다. 가마꾼도, 종년도, 옆에 서 있던 포졸도 단 한 명도 건드리지 않았지요. 오로지 월선 한 사람만 집요하게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까마귀들에게 저 여인이다, 저 여인이 원수다 하고 알려주기라도 한 듯이 말이지요. 이윽고 까마귀 떼가 한꺼번에 날아올랐습니다. 푸드덕, 푸드덕. 수백 마리의 까마귀가 다시 하늘을 시꺼멓게 뒤덮었습니다. 그리고 산등성이 너머로 조용히 사라졌지요. 형장에는 다시 적막이 찾아왔습니다. 흙바닥에는 월선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두 눈에서 피가 흘러내렸지요. 곱던 얼굴은 이제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망가져 있었습니다. 아이고, 내 눈이. 월선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흙바닥을 뒹굴었습니다. 사또는 떨리는 손으로 비상이 든 봉투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 봉투의 주인은 누구인고? 월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흐느낄 뿐이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월선의 곁을 지키던 늙은 종년 하나가 벌벌 떨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사또나리, 소인이 다 알고 있사옵니다. 무엇을 안다는 게냐? 어서 말해보거라. 새 마님께서, 그러니까 저 월선 마님께서 지난 가을부터 저작거리 약방을 자주 드나드셨사옵니다. 처음에는 잠이 안 온다 하셨지요. 그래서 안신원을 사신다 하셨사옵니다. 하오나 소인이 약방 앞에서 기다리다 한 번은 약사발 속을 들여다보았는데 그것이 안신원이 아니었사옵니다. 흰 가루였사옵니다. 저 봉투에 든 것과 똑같은 흰 가루였사옵니다. 종년의 목소리가 벌벌 떨렸습니다. 소인이 무서웠어 말씀을 드리지 못했사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종년은 그 자리에 엎드려 이 말을 흙바닥에 찧었습니다. 사또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했지요. 전연을 묶어라. 저 후처 월선을 묶어라. 포졸들이 월선을 끌어올렸습니다. 월선의 두 손이 뒤로 결박당했지요. 피로 얼룩진 월선의 얼굴이 햇빛 아래 일그러졌습니다. 아니다. 아니야. 내가 한 게 아니야. 저 늙은 년이, 저 본처가 한 짓이야. 월선은 발버둥쳤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지요. 비상이 든 봉투가 증거였고, 종년의 증언이 증거였고, 까마귀 떼의 습격이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윤대감이 마지막 순간에 던지 그 떡 한 조각이 가장 명백한 증거였지요. 윤대감과 까마귀의 인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남지요.
어찌 까마귀 떼가 월선을 그토록 정확히 알아보고 공격했단 말인가. 이 의문을 풀려면 윤대감이 살아생전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한번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윤대감은 만석군이 된 뒤에도 이상한 버릇이 하나 있었지요. 매일 새벽 집 마당 한 귀퉁이 까마귀 모이통 앞에서 손수 모이를 뿌리는 일이었습니다. 종년들이 그 일을 대신하려 하면 윤대감은 한사코 손을 내저었지요. 이 일은 내가 직접 해야 한다. 내가 직접 해야 해. 종년들은 그 까닭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윤대감이 젊은 시절 가난한 산골에서 길을 잃었을 때 까마귀 떼의 울음소리를 따라가 겨우 마을로 돌아온 일이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질 뿐이었지요. 그 뒤로 윤대감은 까마귀를 영물로 여겼습니다. 흉조라 하여 사람들이 쫓아내는 그 새를 윤대감만은 손수 거두어 먹였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윤대감 댁 마당에는 언제나 까마귀 수십 마리가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요. 그 까마귀들은 윤대감의 얼굴을 알아보았습니다. 윤대감의 손길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윤대감의 곁에 누가 함께 있는지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지요. 월선이 윤대감의 첩으로 들어온 뒤 까마귀들은 월선을 가만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월선이 부엌에서 무엇을 만드는지, 월선이 어떤 표정으로 윤대감을 대하는지, 월선의 손에 무엇이 들려있는지, 까마귀는 영물입니다. 기억하고 분별하고 갚을 줄 아는 영물이지요. 그날 윤대감이 피를 토하며 쓰러진 그 순간 윤대감은 마지막 힘을 다해 떡 한 조각을 마당으로 던졌습니다. 그것은 까마귀들에게 보내는 신호였지요. 내가 너희에게 매일 모이를 뿌리던 그 소원이 지금 이 떡 때문에 죽어간다. 이 떡 속에 독이 들어있다. 너희가 그 진실을 기억해 다오. 까마귀 한 마리가 그 떡을 부리로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마리의 까마귀가 그 떡을 차례로 확인했지요. 콩고물의 냄새, 그 안에 섞인 낯선 비상의 냄새, 그리고 월선의 손길이 묻어있는 그 떡. 까마귀들은 그 모든 것을 기억했습니다. 한 마리는 그 떡을 물고 윤대감의 시신 곁을 떠나지 않았지요. 그러다 조강지처 김씨가 옥으로 끌려간 뒤 옥문 앞으로 그 떡을 가지고 갔습니다. 또 한 마리는 뇌물의 눈먼 사또의 침소로 날아가 피투성이가 되어 사또의 꿈을 흔들었지요. 그리고 수백 마리는 형장이 열린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가 월선의 모습이 보이자 한꺼번에 날아든 것이었습니다. 은혜를 갚으려는 영물의 기지. 그리고 죽어가던 윤대감이 마지막에 보낸 신호. 이 두 가지가 맞물려 조강지처의 억울한 목숨을 가까스로 살려낸 것이지요. 월선은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너무 무거워 사또도 차마 사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대신 두 눈을 잃은 월선을 관아 밖으로 내쫓았지요. 가사는 모두 몰수되고 비단옷 한 벌도 챙기지 못한 채 월선은 거리로 던져졌습니다. 25세 그 고운 얼굴은 이제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지요. 복숭아꽃 같던 두 뺨에는 까마귀 부리에 쪼인 검붉은 흉터가 가득했습니다. 월서는 지팡이 하나에 의지해 저작거리를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한 푼만 줍쇼. 배가 고파 죽겠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월선을 알아보았습니다. 저 사람이 만석군 댁의 그 새 마님이라는 그 월선이 아니냐? 맞네, 맞아. 남편을 독살하고 그 뒤에 까마귀에게 두 눈을 잃었다는 그 여인이로구먼. 쯧. 사람이 그리 살면 못 쓰는 게야. 사람들은 월선의 깡통에 침을 뱉었습니다. 월선은 그 침을 닦지도 못한 채 또 다른 골목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했지요. 밤이 되면 월선은 다리 밑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오면 다 떨어진 누더기를 끌어안고 벌벌 떨었지요. 그리고 다 떨어진 누더기 사이에서 월선은 가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대감, 용서해 주시오. 내가 잠시 눈이 멀었었소. 내가 잠시. 그러나 월선이 진정 용서를 빌었는지 아니면 그저 두려움에 떨었는지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요. 다만 저작거리를 헤매던 월선은 어느 겨울 새벽 다리 밑에서 차갑게 식어 있었다고 합니다. 곁에는 까마귀 한 마리가 가만히 앉아 있었다지요. 그 까마귀가 월선의 마지막을 지켜보았는지 아니면 그 시신을 떠나지 않으려 한 것인지 그것도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한편 옥에서 풀려난 조강지처 김씨는 빼앗겼던 가산을 모두 돌려받았습니다. 만석군의 재산, 기와집 20칸, 곳간의 쌀 1000석, 땅 문서, 노비 문서 모두 김씨 부인의 손에 들어왔지요. 이제 부인은 이 모든 것의 진짜 주인이 된 것입니다. 종년들은 매일 새벽 부인 앞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마님, 오늘은 무엇을 차려 올릴까요? 마님, 손님이 오셨습니다. 마님, 어디 행차하시는지요? 그러나 부인의 얼굴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부인은 남편의 위패 앞에 앉아 오래도록 향을 사려왔지요. 그러던 어느 봄날 아침, 부인은 종년들을 모두 마당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오늘부터 이 집의 모든 재산을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다. 종년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마님, 이 많은 재산을 어찌 다 나누어 주신단 말씀이옵니까? 마님께서 평생 호강하실 재산이옵니다. 부인은 가만히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조용한 웃음이었지요. 내가 이 재산이 있어 대감이 돌아오시느냐? 내가 이 재산이 있어 옥살이의 한이 풀리겠느냐? 이 재산은 내 것이 아니다. 대감의 것이지. 대감께서 이 재산으로 무엇을 하셨겠느냐? 가난한 이웃을 거두셨을 것이다. 배고픈 아이들을 먹이셨을 것이다. 까마귀에게도 손수 모이를 뿌리시던 분이 어찌 사람을 그냥 두고 보셨겠느냐? 부인의 두 눈에 조용히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그 일을
대신 할 것이다. 그것이 대감의 뜻을 따르는 일이지. 부인은 그날부터 가산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쌀 천석은 안동 땅에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누어졌습니다. 땅 문서는 소작농들에게 한 장씩 조용히 돌려주었지요. 은비녀와 비단옷은 모두 팔아 병든 노인과 부모 잃은 아이들에게 약값과 끼니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한 해가 지났을 때 기와집 20칸에는 부인의 집신 한 켤레와 낡은 무명옷 한 벌만이 남아 있었지요. 어느 가을 새벽 부인은 낡은 보따리 하나를 메고 마당에 섰습니다. 새벽 안개가 마당에 자욱했지요. 까마귀들이 깍깍 조용히 부인을 배웅했습니다. 부인은 까마귀 모이통 앞에 다가가 마지막 모이를 한 줌 뿌렸지요. 고맙다. 너희가 없었으면 나는 진작에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 부디 잘 있거라. 까마귀 한 마리가 부인의 어깨 위에 살포시 내려앉았습니다. 윤대감이 살아생전 가장 아끼던 그 까마귀였지요. 부인은 까마귀의 깃털을 한 번 쓰다듬고는 조용히 대문 밖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안개 속으로 부인의 뒷모습이 서서히 사라져 갔지요. 소문에 따르면 부인은 깊은 산속 작은 암자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되었다지요. 남은 평생을 부처님 앞에 향을 사르며 대감의 명복과 월선의 명복까지 함께 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암자 마당에는 까마귀 한 마리가 찾아와 부인이 뿌려주는 모이를 조용히 쪼아 먹었다지요. 권선징악이라 하지요. 악한 자는 벌을 받고 선한 자는 복을 받는다. 이 이야기도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월선은 두 눈을 잃고 거리에서 비참하게 죽었으니 벌을 받았고 김씨 부인은 누명을 벗고 만석군의 재산을 되찾았으니 복을 받았지요. 그러나 김씨 부인이 그 재산을 모두 나누어 주고 산속 암자로 들어간 그 뒷모습을 보면 가슴 한 구석이 서늘해집니다. 대감을 잃은 슬픔, 옥살이의 한, 월선을 향했던 분노, 그 모든 것을 부인은 어떻게 다스렸을까요? 부인이 산속 암자에서 매일 새벽 월선의 명복까지 함께 빌었다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지 한번 헤아려 봅니다. 사람의 한평생 가난하다고 죽을 듯 슬프지 않고 만석군이 되었다고 정녕 행복하지도 않으며 원수를 갚았다고 가슴이 가벼워지는 것도 아니지요. 빈손으로 왔어서 빈손으로 가는 길, 그 길 위에서 우리가 무엇을 쥐고 무엇을 놓아야 하는가? 이 이야기가 조용한 물음 하나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차 한 잔 곁에 두고 조용히 따라와 주신 그 마음 깊이 새깁니다. 이 사연이 오늘 밤 잠자리에 누우셨을 때 문득 한 번 더 떠오른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머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조용히 눌러주시지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